러시아는 실패했다. 이는 푸틴이 직접 우크라이나 전쟁을 평가하며 한탄하듯이 내뱉은 말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양측 모두 최후 대공세를 위해 치열한 사전 작업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열한 전쟁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웃는 사람과 우는 사람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웃는 사람은 젤렌스키이고 우는 사람은 푸틴인 것 같습니다. 최근 푸틴은 러시아 실패에 대한 발언을 했는데요. 즉 푸틴은 지금의 러시아가 벼랑 끝에 몰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만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푸틴은 마치 세상에 자신보다 잘난 사람이 없다는 듯 고압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의 상황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12월 21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미 의회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확실하고도 강력했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무너질 때까지 무제한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18억 5천만 달러, 하나로 약 2조 3천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또 미국이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굵직한 일부 품목만 살펴봐도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와 탄약, AGM-88 함미사일, 155mm 포탄 4만 5천 발 등 미국이 정말 이를 갈았다는 게 느껴집니다. 반면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빌미로 미국이 러시아를 공격하고 있다며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러시아군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싸움은 자신들이 먼저 걸어놓고 왜 미국이 간섭하냐면서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 발표가 있고 바로 다음날 러시아의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푸틴이 다급하게 언론사들을 크렘린궁으로 불러 모아 충격적인 어제의 발언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건데요. 심지어 여기에는 러시아 국내 언론사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를 위해 러시아로 모여든 다수의 외신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푸틴은 오직 외교만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면서 빠른 종전을 위한 협상을 세계 언론을 통해 미국과 우크라이나에 제안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제 그만하고 말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군이 빠르게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헤르손주, 자포리자주 뿐만 아니라 전쟁 전인 2014년부터 러시아가 시료 지배 중이었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에서의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결국 시인했는데요.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돈바스 지역까지 빼앗기게 생기자 이제 와서 전쟁을 끝내자고 앓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이를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종전을 하자고 해도 아주 확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가 사라지는 것만이 종전을 위한 조건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가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반환할 때까지 전쟁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벌써 300일이 넘은 지금 급한 건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이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사람이 전쟁이 길어지면서 결국 우크라이나는 힘을 잃고 전황이 다시 러시아에 유리하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군 전문가들조차 전쟁 장기화는 우크라이나에 독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를 넘기게 되자 결국 궁지에 몰린 건 러시아였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자랑하는 포병 전력부터가 심각한 포탄 고갈에 직면했는데요. 당초 미정보 자산이 추측한 러시아의 포탄 비축량은 무려 1,700만 발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는 이 중 무려 1,000만 발을 소모한 상태입니다. 러시아의 연간 포탄 생산 규모가 약 160만 발이라는 걸 고려하면 전쟁 30일 만에 거의 6년치의 포탄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러시아는 서방의 강력한 대러 제재로 추가적인 포탄 생산마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러시아의 남은 포탄은 정말 써먹기도 어려운 노후화된 한 줌의 포탄만 남았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그나마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할 만한 건 미사일 전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영국 정보당국의 첩보에 따르면 러시아의 순항 미사일 재고는 앞으로 대규모 공격을 2, 3회 정도 할 수 있는 분량이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9K720 이스칸다르 미사일조차
900발의 비축량 중 무려 892발을 전쟁 중에 소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신규 생산량은 고작 48발에 불과한데요. 여기에 더해 이란에서 제공받은 무인기도 거의 소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죽하면 러시아가 북한에까지 제발 무기 좀 보내달라며 애걸복걸할 정도인데요. 그야말로 공급 없는 수요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러시아군의 물자 부족 문제는 포탄 등 소모품에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원고 작성일인 12월 23일을 기준으로 러시아군의 전차 손실량은 무려 3,000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보유한 현대 전차의 약 91%를 잃은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포병 전력은 1972대를 잃으면서 전체 보유량의 34.7%를 잃었고 장갑차 등 기갑 차량은 5,980대, 전체 물량의 43.5%가 파괴되거나 노획당했습니다. 사실상 지상 병력의 절반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건데요. 그런데 병력 손실은 더욱 처참합니다. 현재 러시아군의 사상자는 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군 전체의 44.5%가 넘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전투원의 약 30%가 손실되면 전멸로 판단하는 서방의 기준으로는 러시아군이 전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통상학적으로 현대군사학에서는 전멸의 기준을 전체 병력의 30%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사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나머지 70%가 있는데 건전 병력으로 싸울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간단한 예로 10개 칸으로 나눠진 우산을 쓰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3칸이 찢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비를 막으려 해도 우산을 쓰고 있는 사람은 결국 비에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곳을 70%의 병력으로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부족한 30% 병력 때문에 다른 곳이 뚫림으로써 이미 전투는 패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언제 패하느냐가 문제란 것인데요.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구멍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또 이와 별개로 병사들의 전투 의지가 상실됩니다. 그리고 이 여파는 실제 전황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흐무트 전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흐무트는 푸틴의 트로피나 다름없는데요. 러시아군은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 지난 12월 16일부터 바흐무트 동부 와인 농장과 아스팔트 공장에 맹공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조급하게 무리한 진격을 이어가다가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특히 바흐무트 북동쪽 고도 100m의 낮은 언덕을 점령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시가전에 돌입했다가 정면과 측면, 양방향에서 협공을 당해 대패했습니다. 이 덕에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2달간 공을 들인 와인 농장과 아스팔트 공장을 되찾았습니다. 반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 진지를 향해 소위탄을 퍼붓는 끔찍한 짓을 자행하는 등 무지성적인 공격을 이어갔지만 결국 전선을 크게 뒤로 물렸습니다. 또 러시아군이 무식하게 물량 공세로 밀어붙이다가 소수지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우크라이나군에게 허를 찔리면서 전선이 무너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의 남부 출입로인 오피트 내에서도 러시아군을 몰아냈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 남동쪽 쓰레기장에서 참호를 파다가 포로로 잡힌 바그너 그룹 병사를 신문했는데 이 병사의 폭로에 따르면 현재 바그너 그룹에서 최전선에 투입한 병사들은 대부분 강제로 동원된 재소자들이며 전투 거부와 탈영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한마디로 싸우는 신용만 하고 있을 뿐 어떻게든 내빼려고 준비 중인 병사가 태반이라는 건데요. 군 지휘부에서부터 이들을 고기방패로밖에 여기지 않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를 지켜내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죽하면 지난 12월 20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포탄이 떨어지는 바흐무트 전선을 방문해서 장병들을 독려하고 훈장을 수여했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전장 최전선에 한 국가의 대통령이 방문했다는 것은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를 안전하게 지키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런 전황은 비단 바흐무트뿐만이 아닙니다. 남부전선 일대에서도 관찰되는데요. 최근 러시아군이 멜리토폴에서 퇴각하는 징후가 발견되었습니다. 멜리토폴은 주도인 자포리자를 제외하고 자포리자주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더군다나 헤르손주로 이어지는 도로가 집중되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충지에서 러시아군의 태각 징후가 보인다는 것은 결국 러시아가 헤르손주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이를 증명하는 정황상의 증거는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군은 마리우폴로 대량의 장비와 병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돈바스의 도네츠크주의 입구이자 매우 큰 항구 도시인데요. 게다가 지리적으로 러시아 본토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보급 거점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를 잇는 핵심 지역이라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군이 함락에 굉장한 공을 들였는데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 우크라이나 아조프 연대가 결사항전으로 악착같이 지켜냈던 바로 그 도시입니다. 결국 마리우폴은 함락되긴 했지만 이 덕에 러시아군의 무능력함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방어선을 가다듬을 소중한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마리우폴에 병력을 집중한다는 건 러시아군이 헤르손주를 포기하고 자포리자주 일대와 동부전선에 화력을 집중시키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2월 23일부터 러시아군은 동부전선에 광범위한 포격을 진행했는데요. 반면 남부전선은 헤르손 등 주요 지역에만 최소한의 포격이 가해졌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헤르손주를 포기했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최근 푸틴이 돈바스 해방으로 수정한 특별군사작전의 목표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수뇌부와 서방정보당국들은 지금은 러시아가 재정정비를 위해 겉으로는 화해 제스처를 보이고 있을 뿐이며 늦겨울부터 내년 3월까지 2차 동원령을 통해 대규모 공세를 이어갈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거 6.25 전쟁이 종전 막바지에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이 펼쳐졌던 것처럼 종전 협상을 준비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또다시 병사들을 갈아 넣을 것이라는 건데요. 이를 위해 푸틴이 러시아 국방장관, 외무장관을 동행한 채 벨라루스 민스크를 방문했습니다. 이는 벨라루스를 참전시키려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벨라루스에서는 기차에 실려 이동하는 T-80 BV의 대규모 행렬이 목격되었습니다. 즉 벨라루스의 참전은 기정사실이 된 것 같은데요. 이를 뒷받침하듯 현재 푸틴이 종전 협상을 원한다고 한 발언과 반대로 러시아에서는 끊임없는 모병 광고가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활이 파탄나든 말든 푸틴은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다는 방증입니다. 과연 푸틴이 또 어떤 최악의 선택을 감행해 자국민을 갈아 넣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어디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대답을 끝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What next? What next? Not most. Yes. Not interested in characters of another country. Where are you?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분한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